네,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집값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수요자들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네, 집주인과 또 실수요자 간의 동상이몽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을 두고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네. 자, 가장 먼저 청약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네네. 이제 이달부터 뉴홈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데 총 76가구 규모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수요자 관심이 쏠리는 곳이 있는데 이제 노른자위로 불리는 동작구 수방사 물량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동작구 수방사 눈이 번쩍 띄는 곳인데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공급 물량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서울의 알짜배기 땅에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세대 수는 255세대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일반형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뉴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눔형이라고 해서 시세 대비 70%로 낮게 분양하는 대신에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해주는 상품이고요.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 일반형은 기존과 비슷하게 주변 시세 대비 80% 물량으로 제공하는데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일반형입니다. 시세 대비 80%인데 전용 59가 8억 한 7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저는 한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메리트 있는 것 같으니까 거의 뭐 무조건 제가 노래방 가면 무조건 노래 좋아하는데요. 이럴 때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이고요. 네. 그럼 수방사만 있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량들이 다들 굉장히 좋은데요. 6월, 9월, 12월 세 번에 나눠서 이제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데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이 6월에 나오고요. 안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강일 3지구에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요. 예. 토지는 서울시가 가지고 건물만 분양을 받는데 가격이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증금이 3억 1,440만 원만 내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월세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땅값은 오르지 않지만 월세는 내야 되겠지만 건물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9월하고 12월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탄 2도 있고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 상기 신도시 좋은 곳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분양 물량이 나오는 곳들 집중적으로 청약을 할 그러게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이 주식 잘하시는 분들 툭 건드리면 종목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툭 건드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무조건 노래가 무조건이야.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이분이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수방사 저 위치에 그런 조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역전세, 깡통정세 위험 가구가 이제 계속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좀 우려하는 분석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자료인가요?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16% 떨어졌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낙폭이 크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쪽 분야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약세가 최근에 네.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예. 말이죠. 작년 4분기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집값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사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이 급락도 했지만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더 떨어졌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버텨줘야 되는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매도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역전세, 깡통 전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역전세, 깡통 전세 위험해라고 해서 아예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빌라하고 오피스텔 쪽이요? 맞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부담되더라도 아파트로 가자라고 해서 아파트는 조금씩 회복세를 띠고 있는데 왜 구축이 좀 더 약세를 보이냐고 한다면 신축은 수요들이 좀 강합니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새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임대 수요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신축보다는 구축이 오히려 더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뭐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보증금을 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시기가 2021년인데 그때 이제 갭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올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안하죠. 예. 뭐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 하는데요. 깡통 전세라고 한다면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든지 해서 전세 가율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네.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100%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고요.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현상인데 모두 다 우리 세입자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될 때 대항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데요.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고요. 이게 저는 한 1년 정도 우리를 더 괴롭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말 길게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화를 찾고 있는 과정이고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 이 하락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이제 뭐 전세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서 집값이 그러면 조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올 초보다는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 초보다는 분명히 올랐는데 이게 또 2021년 하반기가 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 그때 대비하면 여전히 하락 폭이 크거든요. 예. 지역마다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데 저는 서초구 강남구는 잘 보진 않습니다. 워낙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요.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초구 강남구가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다라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잠실 쪽을 좀 예의주시를 하는데 잠실이 좀 굉장히 강남 상구이면서도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좀 더 가격 좀 낮기도 하고요. 많은 수요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실을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네. 머니쇼 나온다고 해서 아, 또 잠실 네.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엘스 리센츠, 뭐 파크리어 같은 아파트들이 이제 대장주라고 불려집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가격 흐름을 보면 2021년 하반기 대비는 고점 대비 한 30%,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스 전용 59 기준에서 본다면 21억 9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이 1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18억 7천만 원까지는 회복을 했거든요. 다시 올라갔네요.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5% 수준 정도 회복을 했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12월이나 1월 기준에서 보면 많이 올랐는 거고요. 2021년 기준에서는 많이 떨어졌기 아하.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네요. 다르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랐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올 1월보다 반등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뭐 DSR 완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DSR 완화 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죠. 네. 소장님, 네네. DSR부터 좀. DSR. DSR은 예. 우리 소득 대비 이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가 DSR은 꼭 쥐고 규제를 있습니다. 했었죠. 예. 안 풀어주려고 합니다. DTI하고는 뭐가 다른데? DTI보다는 좀 더 강화된 기준입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네. DTI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인데요.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 뉴스 보면 대출 규제 많이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예. LTV, DTI는 풀어줬는데 DSR은 안 풀어줘요. 예. 안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경우가 특례보금자리 풀어줬고요. 특별히 9억 이하 집을 사게 되면 예. 뭐 5억까지는 DSR 적용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특별한 상품에 풀어줬고요. 최근에 DSR 이야기 나오는 건 이걸 뉴스 잘못 보면 네. 다 풀어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 전세금 못 돌려주게 되면 집주인들이 퇴거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고 싶은데 DSR에 걸려서 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정부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DSR을 좀 완화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검토하는 거지. 지금 검토 중이다. 그렇죠. 모든 DSR을 다 풀어준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미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제 DSR 규제를 안 그렇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고. 네네. 예. 아니 이제 집값이 상승 전환 움직임.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강남은 또 예외고 예, 또 서울 지역하고 또 지방하고 또 다르고 다르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 조금 이렇게 이 최근에 약간 분위기는 달라져서 이 매물로 내놓던 집주인들이 좀 거둬들인다는 얘기도 있던데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집주인들 마음은 똑같죠. 집주인 마음은 집주인 마음은 자기 집을 저렴하게 가격을 그렇죠. 떨어뜨릴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없죠. 최근 1월에 급매물이 소화가 됐죠. 작년
10월, 11월, 12월만 하더라도 금리가 네. 얼마나 많이 빨리 올라갈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1월에 이제 정부가 1.3 대책을 발표하고요.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집주인들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 내가 사게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호가를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에는 또 기준금리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 예. 설마 올리겠어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계속 동결하니까. 계속 동결하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또 세금 부담 많이 줄어들었죠. 정부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공시가격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지금 호가를 살짝 올리고 있고요. 일부 서초구나 강남구 지역들은 뭐 매덕 단위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요? 문제는 매수자들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이 네. 그렇게 강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제 거래량이나 가격 흐름을 보면 회복세는 맞아요. 예, 회복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로 보면 이게 기울기가 굉장히 좀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매수자들이 강하게 따라붙으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긴가민가한 거죠. 지금 따라가도 될까? 급매물 정도, 1월 정도 가격이면 내가 충분히 따라가겠는데 지금 가격에 따라가기에는 집값이 굉장히 여전히 소득 대비 굉장히 비싸고요.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전세가 약세기 때문에 조금 회복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 언제 오르지? 전세가 올라가지 않는데 집값이 언제 오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현장에 둘러보게 되면 조금 6월부터는 약간 소강 상태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집값 더 내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정화 대책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분위기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가장 해피한 경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개입을 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예, 부분이고요. 예. 집값이 내리게 되면 너무 가파르게 내리게 되면 올 1월처럼 또 개입을 해서 부양을 해야 이게 되는데 경기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예. 두 개 다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지금 규제하려면 규제도 부담스럽고요. 풀어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다행히 거의 보합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골디락스네요 지금. 맞습니다. 주식 시장도 골디락스, 부동산도 그러니까. 골디락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앞서 뭐 매수자, 매도자 간의 온도 차이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좀 젊은 연령층들은 또 지금이 집을 살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저도 이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2009년도가 저는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2009년이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2008년, 예. 2009년. 그때 집값이 뚝 떨어졌다가 회복한 다음에 2011년, 11년까지 가다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올랐다 내렸다 보합세를 가다가 2012년, 13년 한 번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2차 충격이 굉장히 좀 아팠는데 최근에 잠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이 올랐는데 최근에 1년 잠깐 조정이 되고 다시 대세 상승을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들이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된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2017년 집값이 급등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거든요. 집값이 네. 오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장을 단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라 보합으로 가다가 2차 하락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계획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대세 상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